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발달장애 유아의 조기 중재와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언제 아셨을까요? 보통 우리 아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치료를 시작한 시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유은나의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동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시기가 보통 20개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치료를 시작한 연령은 35개월에 시작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장애로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평균 14.5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다름을 인지하지만 치료를 시작했지만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던 거죠. 장애로 이제 진단받는 시기는 47개월에 보통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47개월이면 보통 만 4세이니까 5세나 6세에 이제 장애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치료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보통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 이전에 인지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해야겠다는 필요성들을 아마 강하게 느끼시는 시기가 보통 이쯤 47개월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조기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에서부터 만 3세에 이르는 시기는 가장 아동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워만 있던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주위로부터 이제 어떠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의 인지라든지 정서라든지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을 이제 신체 접촉을 많이 안아주고 그 다음에 수유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지나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을 놓아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이 시기가 바로 결정적인 시기, 아동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극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특히나 스스로 배우는 힘이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보통 발달이 0세부터 1세 첫 돌이 될 쯤 되면 걷기를 시작하고 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바빠지는 시기이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2세가 되면 그때는 이제부터 언어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다양한 말들을 하면서 왜 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고 하죠. 그만큼 비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스스로 뭔가 배우고 발달하려고 하는 발달을 이루어지는 집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 아동들은 스스로가 뭔가를 배우기 위한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들도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기 교육이 탁 들어간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치료 혹은 조기 개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한 빨리 조기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효과성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빨리 개입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외에 2차적인 위험이라든지 더 장애가 심각해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이 조기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기 중재가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개입하라, 그럼 빨리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선별이라고 합니다.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 학생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고 뭐가 다른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을 장애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는 단계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가 조금 다르다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던지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선별 검사를 받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을 통해서 뭔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뢰가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장애를 이제 진단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이제 진단을 받는 시기가 보통 47개월 정도 되어야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장애를 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정 장애, 자폐가 있는지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발달 자체가 어떤 특정 장애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면 발달 지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발달 지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우리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통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그러면 진단은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하고 궁금하고 한 것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장애로 진단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길이라기보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상에서 이제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누어 본다면,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에서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학생, 그 아이를 위한 이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배치할 장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 아동의 현재 수준은 어떻는데 앞으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평가를 종합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단계인 장애 진단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수교육이
이를 이제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이 뭔가요? 라고 이제 되겠죠. 아마도 어머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 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사회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언어 발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인지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인지 발달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뭐 신체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 기술까지 해서 그런 특성들을 반영하여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통 우리가 특수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부모 교육이라든지 뭐 통학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인력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접근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동의 특성에 맞게끔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수교육은 아동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애 진단하고 뭐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말 그대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이거는 이제 뒤에 다 장애라는 말이 붙죠.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은 장애의 그런 다양한 유형 가운데 장애로 진단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다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특별한 교육적인 과정이 필요 없이 일반 교육에서 만약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애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어떤 발달 영역에서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명을 붙이지 않고 발달 지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아직 어떤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받아 쓰고 장애인으로 이제 의료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제 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이 조금 더 간소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장애인 복지 카드가 있어야지만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아동의 발달이 지체되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거나 하면 특별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은
뭐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치자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교과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치원은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달 영역이 있는데, 그런 그 교육의 그 과정들 안에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수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이런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그 부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도 특수교육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 상담이라든지 형제 자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도 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 지원은 언어 치료나 물리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교육 계획 안에 이런 치료 계획에 대한, 치료 지원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상에서 장애인 등급을 받고 관련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계획 안에 치료 지원이 같이 포함되면 이 관련 서비스들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해서 특별한 어떤 보조 인력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동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수업에 참여를 뭔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옆에 실무사 선생님이 보통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교재 교구라든지 학습 보조 기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이라든지 기숙사 정보 제공에 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느냐를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서구, 남구, 강상구에는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제 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학부모가, 보호자가 이렇게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만약에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기관의 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또 이제 진단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장애 유무를 위한 진단 검사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라고 이제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가 있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평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그 장애 진단했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면 훨씬 더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평가를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배치는 특수학교 아니면 특수학급, 일반 학급, 일반 학급, 이렇게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 장애 담당 유치원, 특수학교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배치가 결정이 나고 나면 그 결과들을 선정 배치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영아들 0세에서부터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기관에서 이제 배치되어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이제 무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내용 안에는 순회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을 특수교사가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영아교육기관에 이제 배치를 하여서 특수교사가 없는 곳이겠죠. 그래서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가정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사가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서 이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도를 할 텐데, 특히 나이가 어린 영아들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기본 생활 습관 지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 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서 이제 가족 상담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실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치료 지원에서 월 12만 원 이내에 뭐 실비 지원 이런 것들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영아교육기관은 지금 광주 성광학교, 광주 선명학교, 광주 선우학교, 광주 세강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세강학교는 시각장애 학교이고, 그래서 성광, 선명, 선우에서 이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교육 지원, 순회교육,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뭐 영아들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이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이제 배치하여서 특수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 안에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아 교육이라든지 영유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마도 이런 기본 생활 습관 지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특수교육 지원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특수교육 기관에서 이제 실시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정에 있거나 혹은 일반 학급에 있는, 그러니까 유치원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방문하여서 순회 지도를 이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이제 우리가 무상 교육,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리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거기에서 선정이라든지 배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계획,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이제 수립할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순회 교육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상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서류라든지 신청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들도 이쪽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렇게 광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부, 서부 그리고 이제 전체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특수교육 배치의 유형을 보시면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아기는 유치원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아동들 같이 일반 유치원에 배치될 수도 있고 혹은 일반 유치원이 아닌 특수학교에 있는 유아반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인 것 같죠.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 혹은 아니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이렇게 유아기에 있는 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배치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유치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있는 유아반,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 이렇게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실은 배치에 대한 특수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권은 학부모님들의 일단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게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다음에 장애의 특성이나 뭐 이런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배치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배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배치가 되었을 때 이제 만약에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배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특수학교에 있는 영아반이나 유아반의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지금 관내에 광주광역시에 특수학교가 5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는 세강학교가 있고 나머지 4군데만 해보면 장애 영유아들을 받을 수 있는 학급당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아주 작다라고 보면 나머지 영유아들은 일반 어린이집이거나 혹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이제 배치되거나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로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을 빨리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에 아이를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수학교에 영유아반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여서 배치가 이제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유아기가 이제 만 5세, 6세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7세가 되면, 만 7세가 되면 이제 학령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령기에 들어가서 6년 동안에 또 어떤 곳에 배치할 것인가, 아이를 어떤 곳에서 공부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성인기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 부모님들이 가능한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가 어떤 곳에서 공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할까,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어머님이 또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 그 누군가 상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저는 이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들과 이제 이런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의논하고 할 상대로서 특수교사들을 잘 관계를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 교육 기관은 이제 동부, 그 다음에 서부 이렇게 지하 안에 이제 학교, 그쵸? 공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 이렇게 있고요. 그냥 일반 유치원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광주 지역 특수교육 현황입니다. 2020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영유아기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지금 40명,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 36명, 일반 학급에 1명, 그 다음에 미설치 일반 학급 지원청에 49, 영아, 유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영유아들이 총 186명이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한번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시면 총 합계가 1382명입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나요? 영유아기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거의 200명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1300명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보통 앞서도 우리가 했듯이 장애를 진단받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학년기 들어갈 때쯤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일찍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조금 더 서둘러서 한다면 이 조기 교육 효과성이라든지 교육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으시기를 이제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여러 관련 그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약물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뭐 심리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뭐 감각통합치료, 여러 치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장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의 그 미취학 어머님들의 양육과 관련된 그 경험들을 들어보면 진단을 받고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치료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뭐 일주일에 서너 개의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투입을 되어서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애 아동, 이 발달지체 아동의 유아의 그 교육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자폐로 진단을 받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책도 찾아보시고 뭐 하시면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쓴 몇 페이지에 어디에 보통의 다른 연구들이나 그 교재나 책이나 이런 데는 자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 어떤 몇째 줄에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그 문구 하나를 이제 탁 보시고 완치를 위해서 휴직을 하시고 이 교육에 몰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자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호전되고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호전되고 나아질 수는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완치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땐 조금 이제 조기에 실망하시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생활비의 많은 부분들을 이 치료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자들이 옆에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지원과 지금 현재 단기의 교육 1년 정도 이런 식으로의 목표를 잡아서 그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아이들의 변화들을 얻어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유아의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살펴보면 아동의 발달의 영역은 크게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자조기술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발달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운동 발달과 함께 인지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와 함께 언어가 같이 그 다음에 인지와 함께 사회성이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인지와 언어가 합쳐져서 자조기술이 이제 발달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발달 장애 아동의 경우 운동 능력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상 인지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를 의심하게 되는 첫 번째 지표, 영역이라고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운동 발달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 그 다음에 사회성. 예. 나이가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울음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한 단어로 이제 한 단어가 되는 시기에는 한 단어로 엄마 부르면서 뭔가 자기하고 눈을 맞추고 애정을 갈구하고 뭔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한테 요구를 하는데 발달 지체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잘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장애가 의심이 되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동의 운동 발달 이제 순서를 한번 보시면 나이가 어린 아동들을 보통 이제 그 3개월 정도가 되면 태어나서 웅크려고 있다가 이제 한 1개월 정도쯤 되면 이제 턱을 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깨를 들고 3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가 뭔가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거나 하면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개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거나 하면 앉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5개월에는 등을 받쳐주지 않더라도 무릎에 앉아서 뭔가 이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는 이제 혼자 앉아서 흔들리는 물건들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앉는 자세가 혼자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개월에는 또 혼자 앉아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이 되면 잡아주면 이제 서고, 9개월쯤 되면 잡고 서고, 10개월에는 혼자서 기고, 11개월 이제 돌 전후로 되면 이제 11개월 되면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되면 혼자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12개월 되면 잡아당기고 혼자서 일어나서 설 수도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개월에는 계단을 이제 기어서 올라가고, 보통 이제 14개월, 12개월 전후로 해서 혼자서 이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설 수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되겠죠. 이 발달 단계를 잘 보시면 보통의 아동들이 6개월, 그쵸? 6개월 정도에 혼자서 이제 앉아서 있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12개월 전후로 해서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자서 앉아서 있는다 하는 것들은 기어간다, 뭐 10개월에 이제 주로 기어간다 라고 보시면, 앉아서 있는 것들은 뭔가 주변에 눈을, 우리가 누워만 있을 때 보는 시각과, 그렇죠, 누군가가 나는 몸을 못 움직이는데 누워서 있는데 위에서 딸랑이를 흔들어 주어야지만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랑, 혼자서 이제 기어서 어딘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커피 잔이 있다고 하면 여기 기어가서 커피잔을 잡아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뒤집어 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앉아만 있다가 이제 어떻게 다시 서서 높은 시선으로 물건들을 쭉 둘러보면서 저기 뭔가 있네, 그리고 걸어가서 뭔가를 탐험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대근육 운동 발달이 이제 보통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초기에서부터 기기, 서기, 걷기 등의 대근육 운동 발달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비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 보통 혼자서 앉을 수 있는 때가 평균적으로 7개월이라고 하면, 이제 지적장애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 증후군인 다운 증후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개월 정도에 평균적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평균일 따름이고, 다운 증후군 안에서도 그 혼자서 앉는데 걸리는 그 시기가 6개월부터 어떤 아동들은 28개월까지 앉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8개월이면 두 돌입니다. 그렇죠? 두 돌이 되어서도 혼자 앉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6개월부터 28개월까지 다운 증후군 안에서도 그렇게 편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하는 게 이러한 운동 발달, 앉기 하나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걷기도 보통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 돌 전후로 이제 걷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3개월에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에 비해서 다운 증후군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24개월, 거의 이제 두 배가 더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개월에 평균적으로 걷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운증후군 안에 분포를 보시면 12개월에서 65개월. 그럼 65개월이면 거의 6세다, 그쵸? 5세, 6세가 되어서도 이제 6세가 되어서야 이제 걷기 시작할 정도로 편차가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근육 운동 발달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이 대근육 운동 발달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보통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초기에는 0에서부터 2년 사이에 보통 우리가 감각 운동기라고 해서 많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만지고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고 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근육 운동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에 비해서 이 대근육 운동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폭도 이제 좁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대근육 운동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마사지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자극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지라고 하면 뭐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보통 0세부터 2세는 감각이나 운동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인지가 발달하고, 또 2세에서부터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옆에서 경험하고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이제 이 인지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2세부터 7세 사이에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이제 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일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징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언어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처럼 이렇게 손을 뒤에 이렇게 짚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모델링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고, 그런 것들이 학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는 낮은 주의 집중력,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한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들이 되면 그 중에서 지금 엄마가 뭐 걸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엄마가 뒷짐지고 있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저렇게 모방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 저 것들을 딱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것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따라한다는 게 바로 모방이라고 보면, 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모방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모델링, 내가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가 지금 밥 먹을 때 저렇게 숟가락 들고 이렇게 앉아서 먹네, 나도 밥 먹을 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게 되는 건데, 관찰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장애 아동들이나 이런 아동의 경우에는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어떤 자세로 먹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심히 관찰해야지 그것들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예, 배울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낮은 주의 학습과 모방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건 배운 것들을 잘 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들 다시 또 다른 상황이나 장소에 가서 내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탁에서 밥 먹는 걸 엄마가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예, 포크를 사용해서 착석을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다음에 이제 다른 식당에 가거나 다른 사람이 집에 가거나 학교에를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일반화가 잘 안 되는 건 여기서 배운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가지고 했던 것들을 다른 장소에 가서는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하는 것들을 또 연습을 시켜야지 그곳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주의 집중력이 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관찰학습, 모방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가르친 걸 다른 아동들,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두 번 그냥 해보면 금방 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이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발달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반복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집에서 할 수 있었던 기술들을 다른 장소에 다른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처음처럼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행동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기억한 것들은 머릿속에 아주 잘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기억이 한번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이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적인 특성, 학습의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우리 아이는 느리다. 느린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리다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착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1년 앞에 그 행동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기 때부터 그런 기본 생활 습관들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변 훈련, 그렇죠? 소변, 대변 가리는 거 연습하고 하면 보통 딱 적정한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 싶어서 시작하면 보통 한 몇 개월, 2, 3개월이면 그 배변 연습이 충분히 돼요. 낮 시간 동안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언어 발달의 특성들을 한번 보면 보통 우리가 단어, 말하기, 한 단어를 말하는 엄마, 까까, 밥, 빵빵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말하는 시기가 보통 비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평균 그 12개월입니다. 12개월 전후로 이제 한 단어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단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를 말하는 시기가 19개월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19개월이라고 하면 그냥 두 돌쯤 되면 두 단어를 말한다고 18개월 두 돌 전쯤에 이제 두 단어를 말해요. 엄마 가요. 엄마 빵빵. 엄마 저기 빵빵이 간다라는 의미로 엄마 빵빵. 이렇게 문장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만 되면 이제 보통 웬만한 의사는 다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나 이런 것들을 빼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운 증후군 아동들 같은 경우에 한 단어를 말하는 시기가 24개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2살쯤 되어서 이제 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밥,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단어를 말하는 시기도 앞서 운동 발달과 마찬가지로 아동 안에 다운 증후군 안에서도 편차가 아주 큽니다. 이 편차가 크다는 것은 어떤 그 자극이 제공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를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 시기가 아까 비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19개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운 증후군 아동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2배쯤 되는 36개월에 두 단어 문장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 분포를 보시면 18개월부터 96개월 96개월이면 몇 살이에요? 그렇죠? 8살, 9살, 초등학교 2, 3학년 되어서도 한두 단어로 문장 말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만큼 편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또 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령이 낮은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 운동 발달, 그쵸? 운동 기능의 발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동 경험이라든지 운동을 촉구하는 자극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장애를 발견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사회성, 부모와의 상호작용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요구하거나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측면은 바로 이 언어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이 현재의 언어 수준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계획을 또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 그리고 또 아동의 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편차가 아주 심하다. 그 편차를 심한 것 중에서 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특히 영유아기는 부모님의 그 자극,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혹은 영유아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의사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쵸? 생각, 의사라고 하는 건 생각, 메시지, 뭐 요구,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엄마 나 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엄마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거나 말을 못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까요? 엥 울겠죠. 울음으로 뭔가를 달라고.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은 하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걸 울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울음이 아니라 조금 더 크면 아동들 보통 이렇게 해요.
물병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르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